중년의 잔혹한 현실돈이 친구를 배신하다. 1. 중년의 문턱, 낙오된 자들의 초상. 한 남성이 사무실에서 짐을 챙기고 있다. 30년간 일해온 직장. 그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가 55세에 도달하자마자 회사는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다고 통보했다. 경력이 그를 지켜주지 않았고 성실함은 보상받지 못했다. 회사는 그의 자리에서 젊고 저렴한 인재를 원했다. 한국 사회에서 중년이 겪는 현실은 점점 더 잔혹해지고 있다.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위치를 구축했다는 자신감은 무너지고 돈이 없으면 친구마저 사라지는 현실에 직면한다. 경력의 정점에 도달해야 할 나이에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고립감에 시달린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년층, 특히 50대와 60대 사이의 사람들이 겪는 공통된 이야기다. 2. 경제적 배신의 시작.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중년. 중년의 위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나이듦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와 경제 구조 속에서 직업적 안정이 사라지고 경제적 지위가 흔들리면서 시작된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지만 노동시장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중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2년 통계에 따르면 50대의 취업률은 80%에 달하지만 60대에 이르면 취업률은 40% 이하로 떨어진다. 또한 중년층이 일자리를 잃고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들은 대개 계약직, 시간제 일자리로 내몰리며 경력과 능력에 맞는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제가 언제 다시 이 직업을 구할 수 있을까요? 라며 53세의 김모 씨는 묻는다. 그는 30년간 한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권유받았다. 명예퇴직이란 이름이 붙었지만 그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가 회사를 떠나자마자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고 과거의 상사와 동료들은 더 이상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돈과 직업이 사라지자 친구들마저 그를 배신한 것이다. 3. 은퇴 후의 경제적 불안정. 대부분의 중년층은 은퇴 이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꿈꾼다. 하지만 현실은 그 꿈과 거리가 멀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보다 일찍 퇴직해야 하고 퇴직 후의 연금은 충분하지 않다.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중년층의 대부분은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0대 이상 노인의 약 60%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계속 일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 문제와도 직결된다. 중년층은 경제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하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4. 돈이 친구를 배신하는 순간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불안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돈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돈이 부족하면 사회적 고립감도 심화된다. 중년층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과거의 친구 관계나 사회적 네트워크도 점차 끊어지게 된다. 김 씨의 사례는 중년층의 고립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친구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단절되었다. 처음엔 친구들이 격려해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와 거리를 두더군요. 돈이 없으니 만날 때마다 자존심도 상하고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가요. 사실상 돈은 인간관계의 중요한 축이다. 중년이 되면 과거에는 돈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가까웠던 친구들도 점차 경제적 상태에 따라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돈이 없는 상황에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렵고 많은 이들은 그로 인해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된다고 느낀다. 5. 중년의 경제적 고립. 그 끝은? 중년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은 한국 사회에서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중년층은 결국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기 쉽다. 특히 50대와 60대 사이의 사람들은
일자리에서도 밀려나고 연금 제도의 불충분함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 사회는 고령화되고 있지만 중년층을 위한 안전망은 부족하다. 퇴직 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나 정책이 필요하며 중년층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중년층을 위한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도 구축되어야 한다. 6. 잔혹한 현실에서 벗어날 방법은? 그렇다면 중년층이 처한 잔혹한 현실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중년층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직업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년층이 새로운 경력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년층이 퇴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 제도와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중년층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나 지원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돈이 없어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년층을 위한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도 중년이 되면 자신의 경제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추어 자산을 관리하고 필요시에는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고려해야 한다. 돈과 인간관계의 딜레마. 돈이 친구를 배신하는 순간 중년의 삶은 잔혹해진다.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고통을 야기한다. 중년층이 처한 이 현실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중년층이 직면한 경제적 배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개인 또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7. 중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 중년층이 직면하는 경제적 배신과 고립의 문제는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한국 사회는 점차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년층을 위한 안전망은 미비하다. 사회가 중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와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먼저 정부는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장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일부 존재하지만 대체로 일시적이거나 한정적이다. 중년층이 직업을 잃었을 때 단순한 재취업 지원을 넘어 기술과 역량을 새롭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중년층이 새롭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하고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또한 중년층의 자영업 지원에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중년이 되면 대기업 취업이 어려워지지만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업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 세제 혜택, 법률적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기술 변화로 인해 디지털 경제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창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8. 가족과 커뮤니티의 중요성. 중년의 사회적 지지망. 중년이 되어 경제적 고립을 겪을 때 사회적 관계는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커뮤니티의 역할이 다시금 강조되어야 한다. 먼저 가족 내에서 중년층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문화가 강하지만 중년이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경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도 변화를 겪는다. 중년층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가족 구성원 간의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문제를 넘어서 감정적 지지를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또한 커뮤니티의 역할도 중요하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중년층을 위한 사회적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면 그들은 고립되지 않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취업 정보 공유, 심리적 지지 제공, 경제적 지원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중년층을 도울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중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9. 연금과 복지 제도의 개선. 중년층의 경제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복지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대다수의 중년층이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 특히 소득이 적었던 사람일수록 연금 수령액이 적고 그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연금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는 중년층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 지급액을 현실화하고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년층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 제도나 저축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복지 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중년층이 퇴직 후에도 경제적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실업급여, 주거비 지원, 건강보험 혜택 등이 중년층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중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10. 심리적 회복력. 중년층의 마음을 돌보는 방법. 경제적 배신과 사회적 고립은 중년층의 심리적 건강에도 큰 타격을 준다. 많은 중년층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겪는다. 특히 자신이 더 이상 쓸모없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 삶의 목적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중년층의 심리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중년층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심리적 지원은 경제적 문제만큼 중요한데 중년층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의 의욕을 되찾는 것이 경제적 자립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년층 스스로도 자신의 심리적 건강을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찾으려는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원봉사나 취미활동, 사회 참여를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는 것이 심리적 회복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1. 중년의 새로운 기회. 디지털 경제와 기술 혁신.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중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많은 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중년층이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디지털 경제에서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IT 기술을 습득하거나 디지털 마케팅, 전자상거래와 같은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 것은 중년층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년층이 디지털 경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은 또한 중년층이 재택근무나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중년층이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찾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결론. 중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길. 중년층이 직면한 경제적 배신과 사회적 고립의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중년층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중년층을 위한 교육, 재취업, 자영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연금과 복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가족과 커뮤니티는 중년층의 감정적,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중년층 스스로도 심리적 회복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야 한다. 중년의 삶은 잔혹한 현실에 직면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은 가능하다. 사회가 중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옆집 철수 씨는 55세에 조기연금 받고
세계 여행 떠났다는데 나도 당겨받을까? 아니면 70세까지 꾹 참고 연기연금으로 더 많이 받을까? 국민연금, 평생 모아온 소중한 노후 자금이죠. 언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돕겠습니다. 1. 조기연금, 5년 빨리 받는 달콤한 유혹.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만 55세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죠. 장점. 든든한 노후 자금 마련 은퇴 후 소득 공백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시간적 여유 확보 여행, 취미생활 등 하고 싶었던 일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 악화 대비 건강이 좋을 때 연금을 받아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점. 연금액 감액 1년 앞당겨 받을 때마다 6%씩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 국민연금 기금 고갈 논란 속에서 조기 수령 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례 1. 김 여사님의 즐거운 인생 2막. 김 여사님은 55세에 조기퇴직 후 조기연금을 신청했습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죠. 연금을 받아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덜 받더라도 건강할 때 즐기는 게 최고예요. 김 여사님은 활짝 웃으며 말합니다. 2. 연기연금 5년 더 기다려 받는 황금알. 연기연금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지만 소득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최대 36%까지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장점. 늘어난 연금액, 더 많은 연금을 받아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대비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기금 고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 소득 공백 발생. 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 악화 시 손해. 연금 수령 전에 건강이 악화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례 2. 박 사장님의 노후 준비 만점. 박 사장님은 건강도 좋고 일에 대한 열정도 넘쳐 65세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70세까지 연기 신청을 해두었죠. 연금액도 늘리고 노후 준비도 더 탄탄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박 사장님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3. 제때 받는 국민연금, 안정적인 선택. 조기연금이나 연기연금 신청 없이 만 63세 1961년생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 상향부터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령 방법입니다. 장점. 안정적인 노후, 자금 확보. 예상 가능한 시점에 연금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 불필요. 조기 또는 연기연금에 비해 신청 절차가 간단합니다. 단점. 연금액 극대화 어려움. 조기 또는 연기연금에 비해 연금액을 극대화하기 어렵습니다. 사례 3. 이 선생님의 평온한 노후. 이 선생님은 63세에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조기연금이나 연기연금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복잡한 계산 없이 정해진 시기에 연금을 받는 게 편안하더라고요. 이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조기연금 빨리 받는 만큼 손해? 과연 그럴까? 조기연금은 5년 빨리 받는 대신 연금액이 최대 30%까지 줄어듭니다. 언뜻 보면 손해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대수명.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남자 80.9세, 여자 87.0세입니다. 조기연금을 받으면 더 오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총 수령액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할인율. 경제학에서는 미래의 돈보다 현재의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를 시간 선호라고 하는데요. 조기연금을 받으면 현재의 돈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투자 등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연기연금 늦게 받는 만큼 이득? 꼭 그렇지만은 않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늦게 받는 대신 연금액이 최대 36%까지 늘어납니다. 하지만 연기연금이 무조건 이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손익분기점 연기연금을 받아 총 수령액이 조기연금보다 많아지는 시점을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이 시점은 개인의 기대수명, 연금액, 할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회비용 연기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경제활동을 더 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김 여사님의 선택 조기연금, 현명한 결정일까? 55세의 조기퇴직 후 조기연금을 선택하신 김 여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조기연금의 장단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돕겠습니다. 김 여사님의 이야기 조금 덜 받더라도 지금 즐기는 게 최고. 김 여사님은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면서 여유로운 삶을 꿈꿨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조기연금입니다. 김 여사님은 조금 덜 받더라도 건강할 때 즐기는 게 최고예요. 라며 환하게 웃습니다. 조기연금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김 여사님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조기연금은 5년 빨리 받는 대신 연금액이 최대 30%까지 줄어듭니다. 언뜻 보기에는 손해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 여사님의 경우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고 건강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여유로운 삶을 꿈꿨죠. 이러한 상황에서 김 여사님의 조기연금 선택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을 통해 김 여사님은 빠르게 노후 자금을 확보하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즐기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연금액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여사님에게는 더 큰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김 여사님처럼 건강이 좋지 않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시간적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조기연금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액 감액,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 등 단점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박 사장님의 선택 연기연금, 노후 준비의 정석일까? 65세 이후에도 사업을 운영하며 국민연금을 70세까지 연기 신청한 박 사장님의 이야기를 통해 연기연금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돕겠습니다. 박 사장님의 이야기 연금액도 늘리고 노후 준비도 더 탄탄하게. 박 사장님은 건강도 좋고 일에 대한 열정도 넘쳐 65세 이후에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70세까지 연기 신청을 해두었죠. 박 사장님은 연금액도 늘리고 노후 준비도 더 탄탄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라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연기연금 과연 노후 준비의 정석일까? 박 사장님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늦게 받는 대신 연금액이 최대 36%까지 늘어납니다. 박 사장님의 경우 건강 상태도 좋고 일에 대한 열정도 넘쳐 65세 이후에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사장님의 연기연금 선택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을 통해 박 사장님은 더 많은 연금을 받아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고 노후 자금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유리합니다. 이 선생님의 선택, 제때 받는 국민연금, 평범함 속에 숨겨진 지혜를 파헤쳐 봅니다.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63세의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신청한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제때 받는 국민연금의 장단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돕겠습니다. 이 선생님의 이야기 복잡한 계산 없이 정해진 시기에 받는 게 편하네요. 이 선생님은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았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는 국민연금을 신청했죠. 조기연금이나 연기연금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복잡한 계산 없이 정해진 시기에 연금을 받는 것이 더 편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조기연금이나 연기연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도 했지만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냥 정해진 시기에 받는 게 마음 편하고 좋습니다.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때 받는 국민연금, 평범함 속에 숨겨진 지혜. 이 선생님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제때 받는 국민연금은 조기연금이나 연기연금에 비해 연금액을 극대화하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제때 받는 국민연금의 장점. 안정적인 노후 자금 확보 예상 가능한 시점에 연금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 정해진 시기에 연금을 받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복잡한 계산이나 예측 없이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입니다. 간편한 절차, 조기 또는 연기연금에 비해 신청 절차가 간단합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나 심사 과정 없이 간편하게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때 받는 국민연금의 단점. 연금액 극대화 어려움 조기 또는 연기연금에 비해 연금액을 극대화하기 어렵습니다. 이 선생님의 선택, 기자의 시각으로 분석해보면 이 선생님의 경우 복잡한 계산이나 예측 없이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확보하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정해진 시기에 연금을 받아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싶어 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선생님의 제때 받는 국민연금 선택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때 받는 국민연금을 통해 이 선생님은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확보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연금액이 조금 덜 받더라도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던 점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제때 받는 국민연금 누구에게 적합할까? 제때 받는 국민연금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선택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때 받는 국민연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자금 확보를 원하는 경우 예상 가능한 시점에 연금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계획하고 싶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복잡한 계산이나 예측을 싫어하는 경우 조기 또는 연기연금의 복잡한 계산이나 예측 없이 간편하게 연금을 받고 싶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정해진 시기에 연금을 받아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싶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제때 받는 국민연금 꼭 기억해야 할 점. 제때 받는 국민연금은 연금액을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른 노후 준비 수단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당신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은 제때 받는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자금 확보, 심리적 안정감, 간편한 절차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액 극대화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으므로 다른 노후 준비 수단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선생님처럼 안정적인 노후 자금 확보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제때 받는 국민연금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조기 또는 연기연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 1355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평생 모아온 소중한 자산입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여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설계하세요. 860만 은퇴 대란. 퇴직 후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실수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비법.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가 은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면 누구도 준비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특히 50대와 60대, 이제 막 은퇴를 준비하는 세대들에게는 은퇴 후의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86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은퇴 세대가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퇴 후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그리고 이걸 피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제 주변의 경험을 바탕으로 썼고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 노후 자금 계획 없이 낙관적인 생각에 의존하기.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노후는 계획 없이는 절대로 어떻게든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58세 박 씨는 대기업에서 정년퇴직 후 퇴직금을 받아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은퇴 후 생활비와 각종 예상치 못한 지출이 겹치면서 퇴직금은 2년 만에 바닥이 났어요. 결국 그는 퇴직 후 작은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씨는 더 일찍 철저하게 자금 계획을 세웠어야 했다며 후회합니다. 이처럼 은퇴 자금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빠르게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은퇴 전에 철저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신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 어떤 지출이 필요할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여기에 맞는 연금이나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운 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2.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 은퇴 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쉬기만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은퇴 후의 휴식은 중요하지만 삶의 목적과 활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금방 무료함과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 친구 김 씨는 은퇴 후 1년 동안 여행을 다니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아주 행복했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결국 김 씨는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나이가 많아 취업은 쉽지 않았고 다시 일할 의욕도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그때 은퇴 후에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계속했어야 했어라고 말합니다. 해결 방법: 은퇴 후에도 일하거나 최소한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파트타임이나 자원봉사, 새로운 취미를 통해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이 주는 성취감과 사회적 연결은 노후 생활에서 행복을 유지하는 큰 요인입니다. 3. 과도한 소비와 부채 문제. 은퇴 후에도 젊었을 때처럼 소비하는 습관을 유지하다 보면 재정적 파탄에 이를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나 은퇴 후에도 명품 소비나 자동차, 고급 레스토랑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면 금방 자금이 바닥나기 쉽습니다. 이 사례는 62세 이 씨의 경험입니다. 이 씨는 은퇴 후에도 사회적 체면 때문에 고급 외제차를 계속 몰고 자주 해외여행을 다니며 지출을 줄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3년 후 남은 자산은 거의 없어졌고 결국 은퇴 후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이 씨는 은퇴 후 내가 사회적 체면 때문에 돈을 낭비한 것이 큰 실수였어 라며 후회합니다. 해결 방법: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는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생활 수준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고 현재 가진 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부채는 절대로 지지 말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 철저하게 계획된 소비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들. 여기까지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실수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은퇴는 우리가 반드시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이지만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그 이후의 삶은 오히려 더 자유롭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첫째, 노후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우세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낙관적인 생각은 위험합니다. 둘째, 은퇴 후에도 일할 기회나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세요. 일이 주는 성취감과 목적은 노후 행복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셋째,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재정적인 안전망을 유지하세요. 이 3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은퇴 후에도 후회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860만 은퇴 대란을 피하는 방법, 전문가의 시선. 지난 칼럼에서 은퇴 후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했죠. 낙관적인 자금 계획, 의미 없이 쉬기만 하는 생활, 그리고 과도한 소비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은퇴라는 것은 단순히 직장에서 물러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엔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재정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법, 수익 다각화가 핵심.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연금이나
퇴직금에만 의존해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그렇게 단순히 연금에만 기대는 게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연금 수령액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후반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꽤 높은 직책에 있었고 퇴직 후에도 국가연금을 꽤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은퇴 후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연금 수령액이 부족했고 결국에는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죠. 그래서 재정적 안전망을 구축할 때는 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수익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액이더라도 주식 배당금이나 임대 수익을 통해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은 파트타임으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을 찾는 것도 방법이에요. 퇴직 후에도 자산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2. 새로운 일을 찾는 것 활동과 소득을 모두 잡자. 앞서 말한 것처럼 은퇴 후에도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꼭 큰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나를 사회와 연결해주고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이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일거리를 찾는 데 있어서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자신감 상실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나는 이제 시대에 뒤처졌다. 이 나이에 누가 나를 고용해 주겠어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한 65세의 남성 사례를 소개할게요. 그는 퇴직 후 자신이 노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일하려는 의지를 잃었습니다. 젊었을 때 했던 일과는 다른 분야를 시도해 보려 했지만 뭔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결국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지역 커뮤니티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이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고 자신감도 되찾게 됐죠. 그리고 2년 후 그는 이 경험을 살려 소규모 강의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소득 창출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회적 역할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삶의 활력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꾸준히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 필수 소비와 과잉 소비 구분하기.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이 은퇴 후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관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지금의 50대와 60대는 소비의 규모가 젊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젊었을 때부터 이어온 소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소득이 확연히 줄어드는데 그에 맞춰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자산을 금세 소진하게 됩니다. 친구 중 한 명이 그랬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고급 식당에서 외식을 하고 자동차를 매년 새 모델로 바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내가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몇 년 만에 자산이 바닥을 드러냈어요. 이 상황에서 그는 결국 집을 매각하고 소형 아파트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소비 습관은 은퇴 후 재정 관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소비 습관을 바꾸려면 필수 소비와 과잉 소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소비는 정말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 식비나 주거비, 의료비 같은 것이겠죠. 반면에 과잉 소비는 불필요하게 높은 비용을 지출하는 소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명품 가방이나 불필요한 외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과잉 소비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4. 은퇴 후를 미리 설계하는 작은 팁들. 그렇다면 은퇴 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내가 내일 당장 은퇴를 맞이한다고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실감이 날 겁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계부를 써라. 은퇴 후에는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아주 철저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가계부를 쓰면 불필요한 지출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투자하라. 은퇴 후에는 아무리 많은 자산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은퇴 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헬스클럽이나 요가,
수영 등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세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은퇴 후에는 사회적 고립이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미리부터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고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세요.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 준비할수록 여유로워진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하기 나름입니다. 단순히 연금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며 무엇보다 건강과 소비 습관을 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재정적 안전망, 일과 활동, 소비 습관의 중요성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은퇴 후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은퇴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그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주변에서 은퇴 준비 잘하고 있냐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죠. 저도 한때는 언젠간 모두 퇴직하고 나만의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조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막상 50대가 되니 앞으로 10년 정도 더 일하다가 나머지는 내가 모아둔 돈과 배당금으로 살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오늘은 바로 그 배당금만 믿었다. 큰 코 다친 한 분의 이야기와 비슷한 상황에 빠졌던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 56세 대기업 마케팅 팀장의 이야기. 제가 예전에 자주 모임에서 배웠던 어시 56세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을 30년 가까이 해오신 분이었어요. 회사에서 마케팅의 귀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실적을 잘 내고 인맥도 넓어서 일찍부터 임원 후보 명단에 오르기도 하셨죠. 그런데 최근 회사 경영 구조가 바뀌면서 55세가 넘으면 일괄적으로 명예퇴직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어씨도 더 이상 버티기보다는 이제 좀 편히 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 명퇴를 받아들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어씨는 50대 초반부터 배당 투자라는 개념에 꽂혀서 그간 모아둔 돈을 고배당주 위주로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배당금 수익만으로도 생활비 충분하지 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어떤 해에는 배당주가 꽤 큰 시세 차익도 주고 연말에는 토탈 배당금도 기대 이상이어서 어씨가 아주 흡족해했죠. 하지만 세상 일이 늘 그렇듯 딱 퇴직하고 나니 시장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침체, 기업 실적 저하, 배당 감소 이런 악재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배당금도 눈에 띄게 줄어든 거예요. 어씨는 매월 일정 금액이 들어올 줄 알고 생활비 구조를 맞춰 놓았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당초 예상의 절반도 안 됐다고 합니다. 갑자기 생활비가 빠듯해지니 예적금, 주식 일부를 팔아서 메꾸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투자 원금까지 까먹으면서 점점 생활이 어려워진 거죠. 어씨가 좀 더 신중하게 준비했어야 했는데 배당이란 게 상황에 따라 이렇게 줄어들 줄은 몰랐다라고 후회하더라고요. 사실 배당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기업이라고 해서 영원히 그럴 법은 없잖아요. 게다가 살면서 예기치 못한 비용도 계속 생기게 마련이고요. 아이들 교육비든 병원비든 부모님 봉양이든. 결국 어씨는 명퇴 후 12년 지나자마자 재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56세 마케팅 전문 인력을 받아줄 만한 자리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생계를 위해 프리랜서 컨설팅을 하시는데 예전과 달리 몸도 고되고 수입도 불안정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2. 은퇴 후 배당 투자에만 기대다가 무너진 사례 3가지. 어씨의 사례만 듣고도 마음이 좀 무겁지만 사실 이런 사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주변 지인들과 상담하면서 들었던 3가지 사례를 나눠볼게요. 2-1. 배당 주면 평생 연금일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54세 임원 출신 B씨. B씨는 중견기업 임원까지 하셨던 분인데요. 50대 초중반쯤에 스스로 사표를 내고 퇴사를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는 나는 이미 성공했고 이제 내 투자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금융자산으로 먹고 살겠다라는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고배당주 ETF나 국내 대표적인 배당주들이 매년 45% 정도 배당을 주니까
예치해 놓은 10억 원 규모 자산 중 일부를 투자하면 연간 45천만 원은 넉넉히 들어오리라 믿었다고 해요. 처음 12년은 정말 괜찮았대요. 거기에 주가 상승까지 겹치면 수익이 더 좋았으니까요. 문제는 어느 시점부터 배당이 줄어들고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경제가 계속 호황이진 않잖아요. 어느 해부터 배당이 확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B씨가 당황한 겁니다. 그럼에도 아니 언젠가 다시 오르겠지 하며 버티다가 결국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원금을 깎아 쓰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한번 여유 자금을 쓰기 시작하면 그건 또 금방 끝나게 마련이거든요. 차라리 매달 고정 월급이 들어오는 직장에 다닐 때가 얼마나 편했는지 새삼 깨달았다고 합니다. 결국 B씨는 다시 취업시장에 뛰어들었으나 예전만큼 대우를 받기는 어려웠고 당장은 적은 월급이라도 받는 중소기업에 재취업해서 근근히 버티는 중이라고 해요. E-2. 부동산 임대 배당 투자면 안정적일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57세 자영업자 C씨. C씨는 원래 소규모로 식당을 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집값이 오를 때 바람을 좀 탔고 그 자금을 일부 상가 구입에 투자해 임대료를 받았어요. 이분이 계산해본 바로는 상가 임대료와 고배당주 배당금만 잘 받아도 한 달 생활비는 넉넉히 나온다고 믿으셨죠. 그래서 식당을 접고 반쯤 은퇴 상태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초반엔 야, 이거 이자 놀이보다 훨씬 낫네 라며 만족해 하셨다고 해요. 상가 세입자가 꼬박꼬박 월세를 내고 주식 쪽에서도 매년 연말에 배당금이 들어오니까 정말 편하다고 생각했죠. 문제는 2년쯤 지나서 코로나 같은 돌발 상황이 생기면서부터였어요. 상가 세입자가 폐업해서 월세가 밀리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졌고 그 사이에 주식 쪽 배당도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진 기업도 등장했어요. C씨는 처음엔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지겠지 했지만 생각보다 경기가 좋아지지 않았고 상가 공실 기간이 길어지면서 적자로 돌아섰죠. 이분이 하소연하시길 처음부터 내가 혹시 임대료를 못 받을 때도 커버할 수 있을까? 하는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그저 영원히 월세와 배당금이 나올 거라 믿었던 게 문제였다더라고요. 결국 C씨는 상가를 손해를 감수하고 금매로 내놨지만 그렇게 마련한 돈마저 주식 투자 손실을 메우느라 대부분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E-3. 가족 모르게 무리한 대출로 배당주 샀다가 마이너스 52세 회사원 D씨. D씨는 아직 은퇴 전이지만 또 다른 유형의 문제 사례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D씨는 50대 초반부터 나도 배당 투자로 빨리 FIRE족이 은퇴를 해보자라며 욕심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을 꽤 많이 받았는데 가족들은 아파트 대출인 줄만 알았지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는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D씨는 그 자금을 전부 고배당주에 넣으면서 매년 받게 될 배당금으로 이자도 내고 남는 돈은 재투자하겠다는 계산이었죠. 딱 배당으로 굴리는 복리 효과를 노린 거예요. 문제는 이자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부담이 커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보유 지분 가치가 급락하니 심리적으로도 압박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밤마다 주가 확인하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자고 회사 일에도 집중이 안 될 지경이었다고 해요. 결국 어느 날 시장 급락으로 주가가 폭삭 떨어져서 당장 추가 증거금이 필요한 상황이 왔고 D씨는 가족한테 뒤늦게 털어놓으며 손해를 확정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은퇴도 안 했는데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하면서 배당 투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무리한 레버리지로 시도한 게 패착이었다고 후회하고 계시죠. 3. 결국 무엇이 문제였나? 이렇게 살펴보면 배당주 투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일정 부분 잘 활용하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문제는 배당만 있으면 된다는 과도한 믿음과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 부재가 가장 큰 함정이었다고 생각해요. 배당은 고정 수입이 아니다. 배당은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면 당장 삭감될 수 있고 경영진이 정책을 바꾸면 언제든 변동될 수 있어요. 특히 글로벌 경제 위축이나 업황 변화가 있을 때는 감당 못할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투자는 계획과 시뮬레이션이 필수. 내가 매달 혹은 매년 얼마나 받게 될지, 이것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경우에도 어떻게 버틸 건지, 몇 년 후 재취업이 가능할지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꼭 필요해요. 많은 분이 단 한두 해의 성과를 보고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하고 결정해버리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은퇴 후 unexpected cost 예상치 못한 지출을 무시할 수 없다. 은퇴하고 나면 도리어 병원비, 자녀 지원비, 부모님 요양비 등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잦아요. 예적금이나 보험, 연금 등 다른 안전장치와 함께 가야 하는데 배당만 믿고 준비가 부족하면 한 번에 훅 갈 수 있죠. 4.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여러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라. 배당주만 바라보기보다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배당 등 가능한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게 좋아요. 또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이나 컨설팅 혹은 작게나마 가능한 부업 아이템을 만들어두면 훨씬 안정적이겠죠. 배당이 줄어드는 상황도 대비. 배당이 5% 나온다라는 말만 믿지 말고 최악의 상황에서 3%, 2%로 떨어졌을 때도 내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봐야 해요. 그럼 적자다 싶으면 애초에 은퇴 시점을 늦추거나 다른 투자나 저축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와 현금 비중 확보.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자산 가치가 빠르게 하락할 수 있으므로 전체 자산 중 얼마는 무조건 안전 자산으로 보유한다는 원칙을 세워둘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 때 버틸 현금이 없어서 손실을 확정짓고 매도하게 되면 그나마도 회복이 힘들어지거든요. 정보 수집과 전문가 상담.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관련 정보와 지식이 정말 중요해요. 최근에는 금융기관에서도 시뮬레이션 서비스나 은퇴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하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는 걸 추천해요. 5. 맺은 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 삶을 낭만적으로 그리곤 합니다. 아, 이제 아침 늦게 일어나서 커피 한잔하고 주말처럼 매일을 살겠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은퇴 이후야말로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 철저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어시 56세 대기업 마케팅 팀장의 사례, 그리고 BC, CC, DC의 사례도 결국에는 배당 투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리스크 대비 없이 은퇴 후 인생을 한 가지 소득원에만 올인했던 점이 문제였습니다. 은퇴 준비는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경제, 건강, 가족 환경 등 다양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꾸준히 공부하고 필요하다면 재취업이나 파트타임, 부업 등을 통해 소득원을 다변화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나도 배당금만 믿고 은퇴해도 되겠지? 하는 기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만일 배당금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내 생활이 무너진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구조라는 뜻입니다. 나는 몇 살에 은퇴해야겠다고 마음먹는 것도 좋지만 그 시점에 맞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해 놓고 될 수 있으면 완전히 직장을 떠나기 전에 몇 번씩은 가상의 은퇴 연습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한두 달간 안 쓰는 돈을 미리 정해놓고 은퇴 후 예상 생활비만으로 살아본다든지 갑작스러운 수입 공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언제나 지속 가능한 플랜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잠깐은 돈이 잘 굴러갈 수 있어도 그게 영원하지는 않으니까요. 배당 투자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임대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설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으니 치밀한 준비와 꾸준한 점검, 그리고 유연한 마음가짐이 꼭 필요한 거죠. 앞으로 은퇴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배당 투자를 계획 중이시라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당금이 든든한 캐시카우가 되길 바라지만 동시에 여러 대비책도 함께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도 혹시나 내가 너무 한쪽에만 기대고 있진 않은지 지금이라도 점검해보고 다른 길을 모색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은퇴가 후회 없는 선택이 되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